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윤호섭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우리 윤 박사님은 거의 2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이제 예양 그 문화선교 청소년 93년 93년 됐죠. 네. 25, 6년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수고하시다가 그 싱가포르 가신 지가 지금 이제 18년 다 돼가죠. 예, 그 세월이 금방이에요. 빨리 지나가네요. 근데 뭐 하루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도 뭐 똑같으신데. 예. 뭐 학교 자랑 한번 해주시죠. 그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네, 저희 싱가포르에 이제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난양공대하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국립대. 그래서 올해 그 QS 랭킹이라고 이제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 그 기관이 있는데 세계에서 11위를 두 학교가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넘버 원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그 대학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35,000명, 교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종합대학이라고. 아니 그 싱가포르에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게 큰 학교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지금 인구가 550만. 550만. 예, 550만 정도 여기 되는데. 조금 큰 도시 사이즈인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고 학교 같은 데는 교수의 절반이 외국인 교수. 절반이?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기관이 아마 연구소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절반이 외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 연구소에 뭐 아주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그 18년 전에 그걸로 가셨는데 그 아직도 그 계시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안 오시는 거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 원래 에버트 랩에 있다가 학교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공되는 혜택이라든지 뭐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학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서울대학교하고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대학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나라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시티 스테이트니까 그리고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지향하는 것이 이제 knowledge based industry, 지식 기반 산업. 지식 기반. 그게 자사이죠. 예, 그래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외국 자본 회사 유치하고 외국의 자본이나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좋은 인력이 양성이 되니까 회사들이 진출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한 200개 이상의 멀티내셔널 회사들하고 이 공동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회사들,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BMW라든지 뭐 HP 이런 회사들이 학교 안에 R&D 센터를 지어가지고 학교 안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주로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1년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싱가포르에서 실제 대학을 진학하는 율은 한 40%가 안 됩니다. 한 18,000명 정도가 아마 대학을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네. 대학 진학.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한국만큼 높지는 않다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취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싱가포르는 사실 실업률이 없으니까 다 일할 수 있는. 실업률이 지금 뭐 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면은 뭐 안 하고 거기다 취업을 한다고 보면 되죠. 야, 그건 뭐 완전 지상천국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년, 20년 장기적인 플랜을 하고서 이제 국가를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 뭐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는 별로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 대학교는 또 들어가기는 조금 쉬운데 이제 졸업하기가 힘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좀 어떻게 양쪽 다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고? 싱가포르 일단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그 인터내셔널한 그런 동서양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그 감각을 훈련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재학 기간 동안에 6개월을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해요. 익스체인지로. 그래서 거의 그런 문화가 지금 정착이 돼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그 세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도 됐군요. 보여지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학하기는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기는? 유학은 뭐 상당히 많이 와 있죠. 싱가포르에 지금 많은 외국 대학 분교들도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지금 한 10몇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쿨,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학교로 K부터 12까지 4,000명이 넘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국제 학교가 싱가포르 아메리칸 스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지금 조기 유학 학생들이 한 4,000, 5,000명 정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이나 뭐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에 비해서는 뭐 학비나 생활비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 거기가. 생활비, 학비는 뭐 물론 비싸죠. 비싼데 이제 안전하고. 근데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가 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메리트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와서 또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가 비싸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학금을 받으면 그렇게 많지. 한국보다 오히려 싸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조기 유학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영어 배우려면 필리핀 같은 데 보내고 손쉽게, 영어하고 중국말을 동시에 배우기로 하려면 싱가포르 보내고 이렇게 되겠네, 주로.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이 그 선진국이고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뭐 금융 회사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인더스트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 여러 가지 그 커리어 입장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곳이. 거기서 공부했다 그러면 어느 커리어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웬만한 그 멀티내셔널 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어. 한 10,00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기회가 많다고 봐야죠. 그 미국 생활 오래 하다가 제일 처음 싱가포르 가서 뭐 황당했던 거 몇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기후가 1년 내내 거기는 적도잖아요. 북이 1도니까. 적도구나. 그래서 습한 그런 거가 좀 한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적응이 돼서 좋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뭐 확연히 뭐 다른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치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오가나이즈가 되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uncertainty가 좀 많이 없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있다고 보이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공무원 사회를 진출해서 나라를 서브하는데 참 그러니까 청렴하게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렴하다는 그 기준은 뭐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폴리시를 만들 때 그냥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타운홀이라든지 공청회를 많이 거쳐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폴리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몇 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뭘 하나 정해가지고 이걸 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임플멘테이션 하기까지 기간을 두고 충분히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시스템 자체가 좀 합리적이 아무리 좋은 폴리시가 있어도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은 그리고 이 공무원들 특히 장관들이나 수상이 학생들하고 디베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TV나 뭐 학교에 와가지고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격렬하게 디베이트를 합니다. 네. 공격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수화를 하고 아주 잘 토론하는 그런 거는 좀 배울 점이 아닌가.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상으로 보면 좀 배워야 될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거는 뭐 월급이 작으면 부패가 옛날 한국을 볼 때 경찰들이나 이때 워낙 그 월급이 작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패하고 네.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런 건 일단은 싱가포르는 공무원 이 월급이나 연봉은 굉장히 프라이빗 섹터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보장이 되니까 그렇구나. 뭐 장관들은 보통 평균 연봉이 100만 불 이상은 되죠. 와. 네, 그래서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근데 많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 적은 숫자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그 사실 싱가포르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엘리트들은 만나. 네, 굉장히 엘리트이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뭐 너무너무 프로페셔널하게 그 나라를 잘 세일즈를 잘하고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싱가포르를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거의 20년 사시다가 한국도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한국 1년에 서너 번 갑니다. 서너 가죠. 네. 그 한국 정부 시스템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교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싱가포르이 다른 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스테이블 리더십. 리더십이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렇죠. 한국은 뭐 5년마다 바뀐다든지 아니면 장관은 뭐 1년 뭐 6개월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보통 장관이 한번 임명되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학교도 총장이 한번 임명이 되면은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4년마다 그렇지.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 리더십을 좀 스테이블하게 좀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스테이블하게 좀 가져가는 것. 일단 사람이 거기 그래도 조금 스테이블하게 있어야지만 플래닝을 하고 뭘 엑스큐션 해 나갈 텐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뭘 플래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한국의 파트너들은 계속 바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연속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그 한국도 본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겠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브레인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부나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하게 훈련된 리더십과 인재가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플래닝을 해 나가야지만 그 오거니제이션이 좀 성장을 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한국은 좀 너무
좀 빨리 변한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한국도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은 제가 이제 브레인하고 브릭,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프라를 갖다가 비율로 비교한다고 하면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사람은 한 70이나 80%, 인프라는 한 20%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어떤 인재, 어떤 리더십이 어떤 자리에 훈련돼서 그걸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네. 얼마나 좀 엑셀런트하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싱가포르는 그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싱가포르 사람이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뭐 거기도 뭐 영주권이 있고 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는 거기도 이민 사회잖아요, 미국처럼. 그래서 차이니즈계가 있고 한 7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 15%. 아, 말레이시아하고 그렇게 됐죠? 원래 이제 하나였는데 나라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도계가 한 9%. 그다음에 이제 유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럽 쪽에서 온 그 그룹이 좀 있죠. 그래서 네 민족이 합해서 이제 싱가포르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같이 이제 시민권자 같은 그런 게 있고 시민들이 한 지금 300만 정도가 300만 되겠죠. 정도. 300만. 나머지 한 250만은 영주권자나 외국인들이 뭐 있다고 보였겠죠.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한국은 제가 이제 2002년 2월에 갔을 때는 한 2,500명 정도 됐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 뭐 한 3만 명 정도? 10배 이상 됐네. 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3만 명 정도면은 뭐 여기로 치면은 거의 한국 사람들 사는 걸로 중심으로 할 때 중간 레벨 정도 되네요. 작은 숫자는 아니죠. 디트로이트에 뭐 2만이 채 안 되니까. 네, 작은 숫자는 15,000명. 미네소타도 뭐 그 정도 되고. 실제 근데 또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합하면 아마 훨씬 더 많죠. 그게 뭐 많이 이제 공부 보러 왔다가 몇 년 살다가 돌아가고 이런 사람 주재원들이 뭐 3년 보통 있다가 가시니까 그분들까지 합하면 아마 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워낙 요새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 산업 뭐 K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K 드라마 거기도 인기가 좋으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기가 좋으니까 한국 관련된 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K-팝 공연이 거의 매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예. 1년에 60번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한번 공연하면은 뭐 인도 스테디움 같은 데서 한 5만 명씩 모여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직도 이제 그 한류의 영향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그런 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거를 반영하는 그 뭐 인덱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해요. 레벨 1에서 이제 6까지 강의를 하는데 한 학기에 한 900명 정도가 듣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싱가포르 학생이 3학점짜리 외국어로. 외국어로서는 탑이지. 제일 탑이네. 네, 제일 많죠. 한국말 배우고 싶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독일어라든지 뭐 불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어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한국어가 탑이고 1년이면 그게 1,800명 아니에요. 그렇죠. 3학점짜리가. 근데 학생들이 그걸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배워서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래서 점점 아마 그런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 보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아, 그거는 뭐 대단한 거네. 근데 한 대학에서 그 한 학기에 900명을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900명이 그 한국말 배우겠다고. 3학점짜리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도 굉장히 애국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한국을
그러네. 공부한다고 봐야죠. 그 한국은 참 그 한국 문화 그 참 덕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K-팝이나 뭐 K-드라마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 뭐 미국에도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학교에 이 3년 전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코리아 파운데이션 프로페서십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학 뭐 교수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초빙했죠. 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의 그 존재가 아주 괜찮게 부각되네요.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처음에 면에서. 2002년에 싱가포르 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조금 세컨 클래스 네, 정도. 그러니까 코케이션이 제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을 그렇게 봤는데 일본 훨씬 밑에 네, 있었구나. 그래서 요새는 거의 같이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위상이 좋아졌다고 네. 봐야죠. 한국 국내는 점점 후퇴해 나가는데 네. 막상 바깥에서는 이제 뭐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특히 이제 뭐 이 IT라든지 이 전자 쪽에 그런 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IT 쪽으로 많이 앞서가니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겠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면은 그 공중법 그거 뭐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고. 법치주의가 확실하죠. 거기는 이제 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 fine city라고 싱가포르 is fine city. 그 fine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다는 의미의 fine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fine 벌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린다? 그럼 1,000불. 벌금이 세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법치가 좀 확실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언젠가 뭐 미국인이 그게 뭐 마약 연루된 걸 뭐 채찍질 뭐 미국 학생이 그 페인트 칠을 좀 벽에 이렇게 페인트 그거 해가지고 케이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채찍을 때리는 그런 게 아직 있죠. 이게 사실 공포거든요. 이 채찍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살집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편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였죠. 참 센 거야. 그리고 마약 하다가 잡히면은 거의 다 사형이죠. 사형을 강요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 몇 년 전이죠. 한국 분 두 분이 어디서 하면 베트남인가 아마 마약을 자기도 모르게 아마 운반을 했던 것 같아요. 운반책이었구나. 네, 근데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한인 그 커뮤니티에서 막 그 퍼티션 내고 그래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한 명 있었죠. 제일 봐줘가지고 이제 추방당했구나. 추방당한 경우가 한 명 있었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 듣기는 그 자동차 사는 게 자동차에 대한 그게 굉장히 싱가포르는 자동차 숫자를 제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50만 대 정도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전체를.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돈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니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 비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딩 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달에 만약에 1,000대의 퍼밋이 리사이클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비딩을 해요. 1,000대를 갖고서 그러면 3,000명이 만약에 비딩을 한다 그러면 3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딩 프리미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쌀 때는 한 뭐 10만 불도 하고. 내가 더 지르겠다, 더 지르겠다. 물론 일부를 내도 되는데 일부는 안 되지. 누가 뭐 그렇게 자기는 돌아올 수가 없지. 그게 이제 대충 그 마켓 프라이스가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한 4만 불에서 한 7만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플러스 자동차 값하고 뭐 텍스를 내야 되니까 보통 예를 들면 뭐 한국의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가 US 달러 10만 불이 넘죠. 근데 그걸 샀다고 치자고요. 10년밖에 못 써요. 10년이 맥시멈. 10년 쓰고 리사이클, 폐차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10만 불을 주고 사면 1년에 10,000불씩 내가
쓰는 거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차 잘 안 살려고 그러겠네 그러면. 차를 안 사도 일단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너무 좋아서 차 없이 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곳곳에다 버스 다 들어가고 기차 뭐 전철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택시도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차 사실 꼭 차가 없어도 필요할 필요가 없네. 뭐 우버라든지 뭐 그랩 거기는 이제 그랩 택시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실제 차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 정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550만 중에서 50만 되니까 10%는 안 되네. 10%그 중에서 커머셜한 거 빼면 사실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그 차 그러면 뭐 주로 뭐 거기 가서 몇 달 있다가 오고 이런 분들은 뭐 차 살 필요도 없고 차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중교통 쓰고. 우버나 그랩 택시 쓰면은. 네. 아파트 시세는 어때요? 그래? 아파트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프라이빗 콘도미니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공 같은 HDB라고 정부에서 주는 게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은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이제 돈이 있으면 사는데 보통 그건 한 200만 불? 200만 불 이상 아파트가? 야. 200만 불 이상 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HD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장이 있으면서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아주 싼 값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그 세리전한테. 네. 그러니까 아주 싸게. 그러니까는 세빙이 없어도 모기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싸게 이제 분양을 해주니까. 시민권자만. 시민권자는.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 집이 하나씩 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자기 거예요. 그 팔 수도 있고. 물론 99년 동안 자기 거지. 99년이면 뭐 자기 일평생 살고도 남는 거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뭐 물려줄 수도 있겠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죠. 99년 한도 내에서. 물려줄 수 있죠. 99년. 굉장히 합리적이네 모든 것이. 예, 그리고 거기는 공평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 정부 거가 많죠. 네. 땅은.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그럼 교회를 짓는데 땅이 누구 거? 땅은 정부 거예요. 땅은 전부 정부 거고. 그런데 교회 종교 기관은 소유권이 30년만 있거든요. 그 건물 지어가지고 30년 30년만 쓸 수 있는 게 30년을 교회를 하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땅을 일단 비딩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년만 쓸 수 있어요. 30년에 똑같이 또 비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땅이 자기 거 아니네. 땅이 자기 아니지. 건물도 뭐 30년. 그러니까 30년 후에 이제 다시 또 비딩을 해야 되고 30년 후에 만약에 다른 데서 비딩을 해서 더 높은 프라이스를 주고 사면은 그걸 뺏기는 거네. 다 흠으로 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소유했다고 해서 뭐 완전 이게 언제까지라도 내 거다 뭐 이런 개념은 없네. 뭐 집도 그러니까 99년. 프리홀드라고 하는 게 조금은 있어요. 한 1% 정도. 아주 소규모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뭐 99년이나 아니면 교회같이 종교부지는 30년, 그다음에 산업체 이 건물 있잖아요. 인더스트리 빌딩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리즈가 땅에 대한 리즈가 끝나니까 정부로 반납을 해야지.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싱가포르에 여행 간다. 그럼 꼭 한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디 한국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여기서 바로 가든지 주변에 뭐가 있으면 뭐 어떤 나라 가보면 좋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싱가포르 안에 또 뭐 싱가포르는 뭐 관광뿐만 아니라 그 선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OMF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선교 관련돼 가지고 선교 교회에서도 방문을 뭐 거의 매주 하는 그 컨퍼런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교통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을 통해서 가면 한국에서 아마 하루에 10편 이상 비행기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싱가포르 항공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직항도 있어요? 예, 여기 시카고에서 유나이티드로 가기도 하고. 직항이 있구나.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그 타이완 이바에로 왔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교통은 좋죠. 그럼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관광하려면 어떤 게 뭐 싱가포르 자체도 사실 볼 게 많습니다. 그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아이코닉한 그 빌딩 하나 있잖아요. 맞아. 노아의 방주처럼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맨 위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를 비롯해서 이제 센토스 아일랜드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예.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뭐 발리도 있고 2시간, 푸켓도 있고 뭐 앙코르와트도 있고 그 주변 방콕도 한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경에 다른 나라들이 예, 그 실제 이웃 나라들이 쭉 예, 다 돼 예. 있구나. 그 관광지가 다 있죠. 그 싱가포르에 한번 가면은 거기서 2시간 정도 해서 네. 주변에 뭐 다 네. 가볼 수 있군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교지를 갈 때도 거기 잠깐 들렀다가 뭐 스탑오버해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면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데니까는 기회가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게 다 가까운 거죠?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다리로 옛날에 뭐 같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말레이시아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배로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가면 되고. 뭐 종교는 어떤 종교가 가장 활발해요, 그게? 거기는 뭐 4대 종교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네,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교가 다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뭐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그 뭐 있고. 미국 그 싱가포르 교회도 큰 교회가 많던데. 큰 교회가 많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한 20%, 네. 불교가 한 30%, 뭐 무슬림이 한 15%, 힌두교가 한 10%. 그래서 그런 분포를 가지고. 참 묘하네.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다. 종교 관련돼 가지고 퍼블릭 할리데이가 6일 있죠. 네. 기독교 관련돼 가지고 투데이가 이제 그 굿프라이데이하고 성탄절이 이제 그 기독교 관련돼.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은 그 두 가지. 그래도 두 가지요? 예, 2번이 있죠. 네. 라마단 전하고 라마단 끝나고 2번이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빛의 날 해가 하나 있고 불교 사카탄신일 다 평등하게 이렇게 다 되고. 네. 상당히 그런 거는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몇 개나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16개? 16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숫자로. 16개인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뭐, 지금 주일날 우리가 출석하는 어른이 한 800명 정도? 네. 평균 출석하고.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6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39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죠. 그 한국에는 지금 뭐 애 안 놓는다고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그러는데 또 그쪽에 와 있는 한국인들은 뭐 2명, 3명 많이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안정이 돼서 그러나? 아무래도 거기 나와 있는 뭐 사람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있을 테고. 네. 이야기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나요? 뭐 시간 언제 자주 오실 거죠? 그렇죠. 여기 뭐 여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뭐 못다한 이야기 또 계속하고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맞이해서 또 뭐 큰 축복 가운데서 또 잘 계시기를 고맙습니다. 또 바라고 또 내년에 또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실 때 미국 시카고 오시면 또 한번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